먼저 무궁화 식탁의 이인규 팀장님을 시작해서 오성기술공사의 강신홍 대표님, 그리고 나라 감정평가법인의 두원 감평상님을 순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궁화 식탁의 이인규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쪽이 모두 박수로 좀 환영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궁화 식탁의 이인규 팀장이고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린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그래도 이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기 와주신 주민 여러분께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뜻깊은 주말에 시간을 내주신 만큼 오신 시간이 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좀 설명 시간이 좀 길어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킨다, 내 재산을 위해서 설명을 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그래도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그 설명의 순서는 군포 2구역 사업지 현황, 그리고 군포 2구역의 사업성 분석, 군포 2구역 설계안, 그리고 신탁 방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탁 방식의 장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궁화 신탁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군포 2구역 내 여러가지 주민들 사이에서 좀 소문이 있고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내 재산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사업지 현황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도가 군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 그 구역들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 1번부터 16번까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진행 예정인 사업장을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1번부터 16번까지라는 얘기는 16개 사업장이 있다는 뜻이고요. 16개 사업장 중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몇 개냐? 그래서 저희가 보시기 편하라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러면 총 7개인데요. 7개가 현재 16개 중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4개 구역이 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업무 협약을 맺어놓고 이제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신탁 방식을 가려고 대기하는 구역이 4개입니다. 여기 군포 2구역을 포함해서. 그래서 군포 2구역이 어디냐?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바로 군포 2구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소유하시는 거나 살고 계신 군포 2구역이고요. 군포시를 보면 참 특이한 게 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지 중에 신탁 방식을 굉장히 많이 선택한 사업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의 여의도, 그리고 목동, 그리고 요즘에 이제 1기 신도시, 이제 노후 신도시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 이 분당까지 해서 이렇게 대규모 같은 지역구에서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게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총. 그래서 저는 군포 시민들이 참 그래도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좋은 방향을 선택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탁사 직원이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게 좋은 방식이냐 그 설명을 이제 앞으로 드릴 건데요. 그 다음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고 계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빨간색 정중앙에 위치한 게 지금 살고 계시는 군포 2구역입니다. 군포 2구역은 도보 5분 내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15분 내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군데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안양CC, 골프 치시는 좋을 텐데 이렇게 많은 편의시설을 이용 가능한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군포역에서 도보 5분 내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근처에 있어서 전국 혹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포 2구역을 좀 확대해 봤는데요. 군포 2구역 내에 과연 어떤 정비사업 그리고 어떤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나 말씀을 드리면, 이 군포 2구역 내에 현재 여기 빨갛게 보이는데 군포 2구역인데, 군포 2구역 주변으로 다 뭐 색깔이 칠해져 있죠. 색깔이 칠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주변 일대가 다 개발돼서 좀 있으면 천지개벽된다. 지금은 사실은 빌라들이 많고 단독주택이 있고 이런데 이미 이게 다 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군포역 일대 그리고 살고 계신 곳들이 전체 다 천지개벽을 해서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곳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나 주민공람 자료를 보면 주민들께서 사업성이 조금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혹은 해야만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담금도 많이 나온다는데 이 사업은 과연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한 사업성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그러면 정말 이 군포 2구역은 사업성이 낮아서 정말 사업을 하기 힘든 구역인가? 과연 한국부동산원이나 군포도시공사에서 발표했던 그 사업성이 받아들이기 어떤 수치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먼저일 것 같아서 이걸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했던 이 비례율을 보여드릴 텐데, 비례율이 85%입니다. 85%라는 얘기는 좋지 않은 사업성인 건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치를 만든 건데요. 보통 100%라고 하면 사업성이 평이해서 사업이 갈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85% 수준이면 사업이 정말 갈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만 갈 수 있을 정도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사업성인데, 지금 군포 2구역이 85%라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측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측정했냐? 이 비례율을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분양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계신 소유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값이 얼마인지가 사실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말 합당하게 매겨진 건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교할 단지가 군포 3구역하고 군포 1구역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죠. 그리고 지금 바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사업장인데, 여기 사업장을 보면 지금 군포 1구역, 제일 위에 있는 군포 1구역은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종전자산, 가지고 계신 소유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한 1.8배 정도로 종전평가를 측정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율을 판단할 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도 사실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군포 3구역은 어떠냐? 군포 3구역은 공시지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 땅값이 얼마다 라고 정해놓은 거에 한 1.8배 정도를 계산해서 지금 비례율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거의 100%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 군포 2구역은 얼마냐?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바로 옆에 구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비례율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사실 종전가가 높은 게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종전가를 왜 이렇게 높게 잡았냐? 사실 저희도 왜 그렇게 높게 잡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판단하는 게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요소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이 보정률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비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례율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수입이 얼마일까인데요. 여기 보시면 분양가를 측정할 때 군포 1구역은 평당
2,600만 원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책정을 했습니다. 계산할 때. 그럼 군포 2구역 바로 옆에 있는 군포 3구역은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냐? 똑같이 2,600으로 책정했습니다. 근데 군포 3구역을 얼마로 책정했냐? 2,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바로 붙어 있는데도 분양가를 300만 원 넘게 차이 나게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고 단지도 우리 단지가 훨씬 큰데 왜 분양가가 300만 원이나 차이 날까? 사실 어떻게 측정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많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지만 저희는 절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그러면 과연 무궁화 신탁은 얼마나 사업성을 판단했을까를 좀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어쨌든 최초에 분양가를 측정할 때는 마케팅을 실제로 하고 분양가 조사를 하는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줘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분양가를 측정했는데요. 지금 군포 금정역 푸르지오랑 힐스테이트 금정역 최근에 분양하거나 입주한 단지를 저희가 봤을 때 지수로 봤을 때 저희가 입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정을 해서 우리는 과연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한 2,500 중반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국부동산원이 계산한 2,300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죠. 저희는 2,500 중반으로 봤고요. 그래서 주변 인근 실거래가나 최근 분양가를 봤을 때 한 2,500 중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지고 계신 재산을 과연 얼마로 평가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추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업 시행과 이후에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판단하는 건 저희는 주변 사례들 군포 1구역 그리고 군포 3구역을 측정했던 그 공시지가 대비 좀 비율을 조정했을 때 저희는 현금 청산자를 제외하고 한 3,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출이 많은 공사비를 얼마 정도 측정했을까? 저희가 지금 한 2,000세대에 연면적이 한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럼 10만 평 정도 되는 이 여러 가지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현장을 봤을 때 평균이 한 평당 670만 원 이 공사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지출을 책정을 해서 총 봤을 때 우리 사업장의 비례율이 어떻게 되냐? 저는 사실은 115%라고 봤습니다. 물론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심의를 거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좀 않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는 115% 사업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사업성을 가진 현장이 여기 군포 2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지금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군포 2구역은 왜 그러냐면 지금 군포시가 안양에 비해서 현재까지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금 빨리 달려가서 공급을 빨리 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빨리 가서 이 사업성을 이룰 수 있게 하길 제가 바라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과연 어떤 집에 살게 될까? 사실 이것도 저희가 지금 가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를 하면 좋을까라고 저희가 봤을 때 배치 계획이라고 해서 전세대 남양 배치를 하고 그리고 바람길, 통경축을 확보해서 좀 단지가 쾌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우수한 단지를 계획하겠다. 그래서 봤을 때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희는 전체 세대수 대비 한 98%의 남양을 가지고 있는 단지를 계획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동간 이격거리. 동간 거리가 넓으면 그만큼 살기 쾌적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기 쾌적한 좀 동이 멀고 그 사이에 나무들이 많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경축하고 바람길을 확보해서 숨쉬는 단지를 계획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경을 만들어서 조감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문주도 멋진 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경도 이렇게 멋지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조금
2,500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장까지 한 2,500대는 우물천장을 계획해서 좀 공간이 탁 트여 보이는 조금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는 단지 설계를 할 거고, 그리고 층간소음이나 이 실내 공간 수납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형대별 여러 가지 특화인데 요거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동의서 안내 책자를 드릴 때 포함될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 건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살고 계시는 곳이 2,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를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물론 뺄 수도 있지, 빠질 수도 있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좋은 커뮤니티를 갖고 좀 많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단지를 선호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도 충분히 드릴 수 있게 최소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수영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선택하시고 나는 좀 돈이 덜 들더라도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한테 나중에 다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주민들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군포 2구역의 상황이 어떤지, 군포 2구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좀 날씨도 좋고 따뜻해서 졸리실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신탁 방식이라는 게 사실 들으시면 좀 거북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탁 통치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신탁이라는 게 한자로만 보면 믿을 신에 부탁할 탁자입니다.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는 건데, 단순히 얘기해서 믿고 맡겨서 니네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줘 하고 수익을 다시 돌려줘, 니네는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고, 이런 게 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이 정비사업 내에 신탁사가 언제부터 참여가 가능했냐? 2016년 3월부터 신탁사가 정비사업 내에 투입되게 됐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조합 방식이 있고 공공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신탁사를 끌어들여서 정비 사업을 하게 하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법 개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사를 보시면 여러 가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야가 합의 안 된다 해서 법을 고치기가 힘든데, 굳이 그 어려운 법까지 개정하면서 왜 신탁 방식을 굳이 정비 사업에 투입을 시켰을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조합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이건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의 수준을 비하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사실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하기 전에는 다들 직장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생업에 사실은 다 있으셨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니 조금 관심은 생기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위원장이나 조합장이나 이사나 다 공부는 하시지만 단시간 안에 공부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알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인 조합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성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합설립인가라던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라던가 이런 계획이 있을 때마다 단계별로 시행착오가 계속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으면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 간에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주변의 업체들로 인해서 좀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조합이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기존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합 내에 부정부패, 비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합 방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합장, 감사, 상근이사, 조합 직원 몇 명, 한 4명, 5명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1조가 넘는, 여기 군포 2구역도 1조가 넘는데 1조가 넘는 분양 수입을 관리하고 주변 이권이 있는 단체들이 계속 이 사탕 발림을 하니까 사실 견물생심이라고 없던 욕심이 생겨서 다들 굉장히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부정부패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조합장 구속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탁 방식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남들 다 하는데 못 빼먹으면 바보라고 해서 매년 서울시에서도 100건 이상 조합 비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방식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모든 사업은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조합 방식은 몇십 년 동안 대대로 돈이 많은 업체로부터 대여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돈이 많은 업체가 어디냐? 사실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저도 물론 시공사에 있었지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줄이 있고 몇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로 인해서 전문성이 있는 시공사한테 사업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사는 공사비를 무리하게 증액시키고 대여금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돈 안 빌려줄 거야. 우리 빌려주게 하려면 공사비 올려줘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사실은 시공사한테 역시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전문성, 자본력이 없는 조합이 사실은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잘 아시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는 둔촌주공 다 아시죠? 거기서도 공사가 중단됐던 게 공사비 갈등이 첫 번째였습니다. 물론 시공사가 잘못이 100% 있다 이건 아니지만 무리한 공사비 요구라던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조합들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까지 됐었고요. 또 네 번째, 이 추진 배경, 신탁 방식 이 정비 사업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보면 조합 내부에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익히 알고 있지만 군포 2구역도 사실은 구역 내에 지금 추진하는 단체가 여기 위원장님이 원래 계시다가 또 한 군데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즘에 거의 다 사업이 안 가는 조합 관리를 못하고 10년 동안 이 사업이 멈추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구역 내 주민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조합이 멈춰지게 되면 사업이 한 발짝도 진행 못합니다. 그리고 10몇 년째 멈춰있는 사업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조 1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합 설립 변경인가만 13번이 났습니다. 13번. 13번이 나면 사실은 지금도 공사가 중단됐다고 써있는데 그 24년 1월에 이 조합장이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조합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비 지급을 못해서 결국에 멈췄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이 사업을 진행 못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하나를 정하셔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어떤 게 좋은 건지 얘기를 해보셔서 하나로 힘을 실어주자라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탁 방식이 그렇게 태어났는데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대충 뭐냐?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면 기존의 조합 방식은 토지들 소유자분들께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장을 뽑고 여러 가지 협력업체나 인허가나 그리고 뭐 시공사와 얘기하는 거나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는 자금 대여를 시공사로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힘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신탁 방식은 주민들께서 신탁사에게 야 그래 니네가 한번 시행을 해봐 라고 맡기는 방식이 신탁에서도 시행 방식인데 신탁 회사가 시공사나 소유자나 지자체장이나 협력업체와 유기적인 관계 그리고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요. 크게 다른 점은 자금 조달 자체가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크게 사업이 자금에 의해서 휘둘릴 일이 없다. 이게 신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란 기존 조합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데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대표기구와 이사회, 대의원회가 있지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정비사업위원회라는 대표기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사결정기구도 뭐 총회와 같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규정도 시행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시행자를 뽑아서 그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장점이 뭐냐?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공정하고 신속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게 신탁 방식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공정하다는 건 신탁 방식으로 가면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이 많아지고 규제받는 법이 많아집니다. 신탁 방식으로 가면 도시정비법, 그리고 신탁법,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고요. 그에 비해 조합 방식은 도정법만 지키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방식이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하나 법이라도 더 규제가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고 지적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할 수밖에 없다. 근데 조합 방식은 조합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비리가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탄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토부나 정부에서는 계속 신탁 방식을 밀어주고 있냐, 아니면 해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좀 더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자 일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2022년 기사와 2023년 국토부 저희가 보도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2022년에 보도자료를 보면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이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럴 시에는 3년 이상 단축될 거다라는 게 국토부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까지 계속 밀어주고 있죠. 더 완화시켜주고 있죠. 23년에는 어떨까요? 23년에는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신탁업자, LH 등 전문개발기관에 정비구역 지정 제한권을 준다. 이거 굉장히 큰 권한인데 LH랑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LH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신탁사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2023년에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 얘기는 16년 이후에도 계속 국토부는 신탁 방식으로 가는 사업장에 완화를 해주고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합해주고 생략해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에 이건 뭐 다 공통적인 얘기지만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바꿔주겠다, 통합심의를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뭐 흘려 들으셨어도 요거 하나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탁 방식이라고 하면 신탁 수수료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뭐 몇십억 든다, 몇백억 든다 하는데, 사실 저 같아도 똑같이 진행하다가 조금 공정하고 조금 빠르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수료가 몇백억 나가면 나는 안 할 것 같아 라는 분들이 계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조금 뭐 공정하고 뭐 신속하다고 160억을 줘야 되나 180억을 줘야 되나 하는데, 이 신탁 방식으로 가면 수익성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160억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170억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절약한 거에서 신탁보수를 받아가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사례나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조합 방식의 사업비 지출 항목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사업비 지출 항목입니다. 나갈 돈을 줄이면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조합 방식은 크게 지출 항목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사업 경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직접 공사비는 일단 시공자가 실제로 시공하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걸 낮출 수는 없습니다. 직접 공사비는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저걸 낮추게 되는 게 사실은 뭐 임대 아파트에서 뭐 예를 들면 좀 마감재를 낮춘다거나 조경을 좀 소홀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직접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데, 군포 2구역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고급화로 가야 되고, 지금 2000세대에 있는 이익점을 충분히 살려야 되니까요. 직접 공사비는 그대로 가져가고 간접 공사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간접 공사비라고 하면 뭐 금융 비용도 있을 거고 리스크 비용도 있을 텐데,
이 비용을 간접공사비에서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되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고 그리고 사업 경비를 줄여서 지출을 확 잡겠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돈을 쓰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출을 이만큼에서 이만큼까지 줄입니다. 그래서 줄인 만큼에서 신탁 수수료를 받아가고 나머지 지출을 아낀 부분은 다 소유자님한테 분담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 그랬던 사례가 있냐라고 할까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19년부터 4년 동안 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공사비를 직접 모든 현장을 비교한 건데요. 이게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19년부터 22년까지 비교를 해보니 평균이 신탁 방식이 공사비가 8%가 낮았습니다. 평균이. 물론 아닌 현장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평균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현장을 볼 수 없으니 평균을 내보는 건데, 8%가 낮다는 얘기는 군포 2구역이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공사비가. 거기에 8%다 그러면 한 560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뭐 단순 계산이지만, 이 평균치를 가지고 단순 계산했지만 560억을 줄이는데 뭐 100몇십억 신탁 수수료 주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실제로 가능한지, 했던 사례가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대전의 용운주공 아파트라고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생긴 이래로 최초의 신탁 방식을 채택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까지 완료하고 다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기존에 여기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성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뭐 신탁 방식이 나왔다고 하는데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단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탁 방식 전에 여기가 사업 수입이, 분양 수입이 5천억 정도 됐습니다. 5천억, 5,019억. 그리고 사업비 지출 항목이 4,500억이 이 지출 항목이었고, 도급 공사비가 한 3,260억, 그리고 기타 사업이 1,262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고 좀 사업성을 개성해보자 라고 해서 같은 현장에서 신탁사를 뽑아서 신탁 방식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분양 수입이 138억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적절히 분양될 수 있는 수입을 신탁사에서 제안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탁 방식으로 가면서 분양 수입이 138억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3,260억에서 2,861억으로 줄었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바꾸기만 했는데 그 얼마냐? 총 400억을 아꼈습니다. 공사비에서. 그 사업비에서는 100억을 또 아꼈습니다. 아낀 비용이 총 500억이었고 500억 중에 신탁 수수료 160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신탁사를 뽑고도 340억을 아낀 거죠. 그러면 수입이 늘어난 거랑 여태까지 지출을 줄인 거랑 해서 총 478억의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렸으니까. 그래서 총 세대당 한 5천만 원씩 분담금을 줄인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그래서 뭐 공사비를 줄였다는 게 그러면 시공사 네임밸류가 낮아진 대로 간 거 아니냐? 원래는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동문건설이었습니다. 동문건설 좋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브랜드 네임밸류가 있는 그 DL 아시죠? 이편한 세상, 그리고 아크로 짓는 대림하고 고려로 더 좋은 회사로 바꾸면서 공사비도 400억을 줄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탁 보수가 나간다고 아까우실 수 있는데, 신탁 방식이 결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방식은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줄여서 최대한 주민분께 수익성을 올려드리는 방식이 신탁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구역에서 지금 신탁 방식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신탁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주민분들께서 충분한 이득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궁화 신탁 소개는 빠르게 가고요. 전문성 있고 신속하고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게 저희의 모토다 라고 했을 때, 뭐 안산 주공육, 청천 2구역 여러 가지 사례로 인해서
이미 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군포 2구역 이 팩트 체크라는 게 군포 2구역 내에 뭐 이 안 좋은 뭐 루머들이 털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짧게 설명드리면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사업비 금리가 어떻게 되냐, 저희가 6.6%로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계산해보니 평균 한 6.5%인 것 같아요. 군포시의 신탁 방식으로 가는 사업장의 사업비 금리가. 그래서 저희는 군포 시내에 있는 이 사업장이랑 거의 평균에 맞춘 금리를 제안드렸고, 그러면 진짜 6.6%로 갈 거냐? 뭐 그렇진 않고요. 그 전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사실은 시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실 이 사업비를 많이 처리합니다. 시공사 입찰보증금으로 뭘 하느냐? 그걸로 사실 사업비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공사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를 쓰면 저희 신탁에서 빌려주는 6.6%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본 1동 1지구 금정역세권, 3본 1동 2지구에서는 입찰보증금을 120억, 80억, 50억 받았습니다. 저희도 신탁사가 들어왔지만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구역에서 받았는데 굳이 저희가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업비를 이자 없이 쓸 수 있는 방식이 시공사 입찰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는 저희가 6.6%로 제안을 드렸지만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통해서 저희가 금리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사업비 금리가 어떻게 되냐, 신탁사에서 뭐 9.몇%를 제안했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보시면 군포 10구역 그리고 퇴계원 2구역이라고 이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 모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허그 보증을 받아서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금융기관 선정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그 금리로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4% 초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포 2구역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금리는 4% 현재 기준으로 4% 초반이면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공사비도 주고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가능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공에 대해서 또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팩트니까 딱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으로 가면 뭐 통합심이다 해서 빨리 갈 수 있다 하는데 공공 시행으로 가면 이 절차를 보시죠. 저희는 이 절차가 지금 군포도시공사에서 만든 이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현재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바로 직전 단계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나오면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모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후보지 신청하고 사정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선정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동의서를 재진구해야 되는데 공공 방식으로 가면 지금 지정고시 난 이후에도 거쳐야 될 단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게 사실은 현재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 중간에 공공을 반대하겠다고 해서 30% 이상 주민이 공공 안 하겠다라고 하면 즉시 공공은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이 지금 빠르냐? 저는 지금 상태에선 결코 빠르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탁 방식으로 가면 지정고시가 되면 바로 동의서 진구를 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 바로 할 수 있고요. 내년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장이 군포 2구역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제 다들 아셔서 집값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또 시공사 선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가면 사업성이 과연 좋을까? 근데 뭐 사업성이 사실은 여기가 나쁜 현장도 아니고요.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뭐 더 끌어올릴 필요 있겠죠. 근데 군포시 주민설명회 자료를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조합 방식, 신탁 방식, 공공시행 방식, 공공재결 방식이 있는데 지금 저기 공공 쪽 주장하시는 분들이 공공시행을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공공시행으로 가게 되면 용적률이 똑같습니다. 조합 방식이나 신탁 방식이나 공공시행 방식이나 용적률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용적률을 똑같이 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뭐 지출을 줄이는 거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저쪽에서는 뭐 용적률을 360%까지 받겠다. 사실 그거는 뭐 이 군포 도시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불가능한 수치고요. 그리고 360%까지 임대를 넣어서 사업성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임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일반 분양 세대 수가 한 50세대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백 세대가 늘어나는데 일반 분양 50세대를 하자고 용적률을 늘릴 필요는 사실 전혀 없죠. 그리고 임대 세대가 많아지면 단지의 고급화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계금으로 가면 용적률 완화도 없고 공공재개발로 가더라도 임대가 너무 많아져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는 그 수익이 충분치 않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과연 보장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신탁 수수료와 공공의 이 수수료를 비교했을 때도 공공의 수수료가 더 낮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 수수료는 사업비의 3%에 4%를 보통 받거든요. 그럼 군포 2구역 사업비가 9천억이니까 3, 4% 계산하면 270억에서 360억까지 공공에서 수수료로 받아갑니다. 근데 신탁 방식은 분양 수입의 1.3%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 170억 원을 이미 입찰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에 대비해서도 수수료가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진짜 빨리 하겠습니다. 신탁 방식 정말 이 오해가 있으신데 이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단지 내에 퍼져 있는 소문이 신탁 등기해야 되고 신탁 등기하면 재산 다 뺏어간더라. 재산 뺏어가면 우리 뭐 이 집 팔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주고 이 대출도 못 받고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이고요. 신탁 등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고 신탁 등기라는 게 올해 1월부터 신탁 등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위원회 그 임원들만 받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신탁 등기를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 등기 때문에 재산 뺏긴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마음대로 추진하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건 보호를 받고요. 뭐 시공사 뽑는 거, 정비업체 뽑는 거, 그리고 얼마 쓸 건지, 뭘 할 건지 중요한 사항은 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을 다 회수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신탁 보수만 받고 개발 이익은 다 주민들이 가져가십니다. 신탁회사가 부도나면 내 재산 어떻게 되나요? 신탁 재산과 여기 계신 분들의 재산은 분리되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망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재산은 1도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 정비사업하면 1군 시공사가 참여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국에 여기 쓰지 못한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서 1군 시공사들이 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지금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탁 등기하면 재산권 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대출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투자 유의 사항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렸고요. 너무 긴 설명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포 당동 신규 주택 구입자인데요. 아까 전에 초반에 사업성 설명을 할 때 그 85% 나온다고 그러고 공무나 신탁사에서는 115% 나온다고 이렇게 자료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봐서 모수가 아까 한국 감정평가는 3,900억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무가 신탁은 3,100 얼마에서 왔던 것 같아요. 모수가 작아가지고 사업성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거를 우리 조합 당동 조합원의 감정평가를 낮게 잡고 그래서 분양가를
많이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지 네, 않고요. 공정자산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보수 때문에 사업성이 많지 않냐. 맞습니다. 네. 맞으신 말씀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빨리 옮겨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크게 해주시면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왜 종전가를 낮게 잡았냐가 아니라 종전가를 평가할 때는 주변에 어떻게 평가했냐도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이 지금 우리 구역만 공시지가의 한 200%까지 계산을 했고요. 다른 구역을 다 계산해 보면 종전가의 한 180%만 계산했습니다. 다른 구역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우리 구역을 종전가를 잡을 때 정말 이게 합당하게 잡은 건지를 한번 다시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주변 구역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종전가를 높게 잡을 필요가 조합원의 감정 평가를 예상해서 이렇게 띄운 거잖아요. 3,100억이요. 예, 근데 분양가는 2,600 얼마를 했지 않았습니까? 2,500 예, 2,500 2,500 몇십만 원이요. 네, 그러면 그 조합원 분양가 대비 한 80% 정도 했을 때 그러면 그 조합원 그 단가가 너무 낮아서 분양가 일반 분양하면은 우리가 좀 추가 분양들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분양가는 2,6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감정평가 금액이 25% 정도 낮잖아요. 3,900에서. 그러면 저희가 추가 분담이 많아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2,300만 원일 때 분당 거기 자기가 못 해줬습니까? 2,300만 원일 때 저희가 3,000 일반 분양을요. 2,300일 때 전체 금액을 3,900으로 3,900억 나오셨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85% 나온 걸 찍어주십시오. 예. 네, 예, 사업성이 여기 그 모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는 저희 조합원 땅값을 네. 좀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이건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네, 한국 부동산. 네. 근데 반대로 저기 이제 한국 무궁화 신탁에서는 네. 110억 저희 이제 여기 군포 2구역 땅값을 네. 너무 많이 낮게 잡아주셔가지고. 아니요. 저희는 지금 잡은 게 예. 아까 말씀드렸던 예. 다른 구역을 한국부동산에서 평가했던 이 보정률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낮게 잡은 건 아니고 네. 저는 우리 구역을 180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동일합니다. 너무 우리 구역을 종전가를 높게 잡은 이유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분양가를 왜 우리 이렇게 높게 잡습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도 군포 1구역과 군포 3구역은 분양가를 2,6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2,300만 원을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은 이제 그 분양가, 그러니까 조합원 땅값을 줄이는 게 아니고 네. 사업성을 더 원래 일반 분양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예,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잡아서 사업성이 높으면은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합원 땅값을 모수를 내려놓고선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 저희는 분양가도 현실성 있게 2,550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 종전가를 무한정 높인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익이 아니라 저희는 모수도 적정한 모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차는 25% 이상 아니요. 지금 잘못 아까 판단 못하신 건 여기 현금 청산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까지 포함하면 3,600억입니다. 그 3,900억하고 3,600억 차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단통 소유주인데요. 궁금한 게 이제 85% 비례율로 잡았을 때랑 115% 비례율로 잡았을 때 저희가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가 프로테이지로 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85%는 저희가 잡은 게 아니라서 조합 분양가를 얼마 잡았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고요. 저희는 현재 지금 잡은 건 15% 할인 분양을 했습니다. 조합원 분양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지금 드린 게 이 숫자가 추정 분담금이거든요. 추정치입니다. 나중에 할인 분양을 얼마 할지 우리 조합원 30% 하자, 20% 하자. 이것도 사실은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혹은 주민 대표기구에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야 됩니다. 지금 확정된 숫자가 절대 아니라서 지금 이게 확정되는 것 같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되는 건 나중에 관리처분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원래 이제 권리가액 자체를 네. 그러니까 낮추면 조합원 분담금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권리가액을 좀 높게 잡으면 조합원 분담금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종전가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는데 그건 말씀하신 권리가액이 높아졌다라는 건 비례율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아니 그게 낮아졌다면은 이 비례율이 낮아졌다는 건데 비례율이 낮아지면 사실은 이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가 없고요. 비례율이 높아지면 이 권리가액이 높아지는데 이 두 개가 연동이 돼서 사실 비례율을 높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전가를 낮춰야 되는데 종전가를 낮추면 또 비례율이 올라가서 급해지면 권리가가 뭐 이렇게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리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종전가를 낮춰서 비례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는 설명드리기 사실 조금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차이를 15%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비율을 월등하게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확정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이 결정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설명을 드리기 조금 좀 복잡해서 좀 이렇게 설명 잘 못 드렸는데 일단 끝나고 제가 그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다들 좀 질리셔가지고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 계시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그 소유 그 단지 내 구역 내에 그 구청에서 그러니까 구청이라 해야 되나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지분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공유. 네, 공유지. 그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 사업성이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분모 부분에 다른 3단지나 1단지들보다 그 소유자 지분에 대해서 거의 2배를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그거와 연관이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추정이 제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는 사실은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업성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무상 양도를 한다든지 기부 체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비로 이미 저희가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조금만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 공시지가라는 게 나라에서 이 땅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얼마의 이 가격이다라고 책정하는 게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그럼 그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 집이 정말 감정평가를 받으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추정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180%, 1.8배죠. 혹은 2배, 아니 2.2배 약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 비례율을 계산할 때 이게 퍼센테이지다 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모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그 종전가가 들어갑니다. 가지고 계신 총 토지 재산의 합.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역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 재산이 잡혀 있어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야 우리 비례율이 85%래 저기는 120% 나오고 우리는 110% 나오고 100% 나오는데 우리는 85%래 라고 해서 지레 겁먹어서 야 사업하면 분담금 한 10억씩 나오겠다 몇 억씩 나오겠다 할까봐 저희가 이 계산이 사실은 다른 구역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게 잡혔다. 그리고 이 분양가는 너무 낮게 잡혔다. 그래서 85%라는 숫자가 나온 게 좀 합리적이거나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85%라는 게 저희가 했을 때는 물론 저희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잘 될 거라고 보고 해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넣어서 봤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혹시나 그럴까봐 전문가들한테 이런 마케팅 조사 의뢰도 맡기고 저희가 측정한 게 아닙니다. 분양가는 전문 조사 의뢰기관에 맡겨서 이 분양가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전자산 평가에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토지들의 가격이 얼마냐를 지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에 감정평가 업체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주변 구역이 이랬으니 우리도 이럴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례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확정되려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지가에 180%라는 추정치를 넣어서 저희가 숫자를 만든 게 115%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 종류 갖고 있는 그 종류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받는 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감정평가사님이 오늘 안 오셨으면 제가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시는 분 우리 집이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시는 분이 오늘 설명해주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감정평가사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감정평가사님 올라오시면 감정평가사님 이 질문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 더 계시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가한 질문 같지만은 상반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이 신탁에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일부 소문에 의하면은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그 관리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다 하면은 분양가가 5억 5천이다 했을 때 거기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더 낮춰지면서 이제 지불하고 들어가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내가 1억 5천만 원이 돼도 5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그냥 100% 내 돈 잡이 안 들어서 분양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인데 답변하기는 신탁에서는 입장이 안 차겠지만은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어르신도 많은데 그런 선례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일을 내가 질문한 겁니다. 좀 대답을 곤란해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가능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면 분양가 저원 분양가가 5억인데 권리가액 1억 5천이다 그럼 3억 5천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공공에서 다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면 공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소유자님들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 내 재산보다 한 2배 이상 넘는 분담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공공에서는 내 돈 한 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현장은 제가 본 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느 쪽에서는 이렇게 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봤던 건 또 공공 쪽 분들께서 만드신 자료를 보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서울 수도권에 4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4개.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군포시에서만 지금 7개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금 이렇게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들이 사실은 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스럽다,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여기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 가셔서 이런 게 정말 맞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뭐 뉴스를 보더라도 너무 가짜 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된다, 좀 확인하고 싶다 싶으시면 정비사업위원회나 아니면 무궁화신탁에 전화를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 근거나 사실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너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는 조금 안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설명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